어르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괜찮으세요? 차리세요.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다.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전에 이명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몸이 굳은 듯 떨렸고 손가락은 풀리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명희의 시선은 허공을 헤맸다. 숨이 가쁘게 끊어졌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사람들을 밀치듯 다가와 명희를 끌어안았다. 어머님, 어머님, 왜 이러세요? 울음 섞인 목소리.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명희의 손바닥 안에서 구겨진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끝까지 놓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적혀 있던 단 한 줄의 문장을.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종로구 전통시장, 새벽 5시 30분. 이명희는 알람 없이도 정확하게 눈이 떠졌다. 40년간 이곳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에 밴 생채시계였다. 74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던가. 명희는 아직도 20kg짜리 배추 한 박스쯤은 혼자 들어 올렸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배추 한 포기, 무 하나에 인생을 걸고 18억이라는 자산을 일궈냈다. 큰딸은 부산에, 작은딸은 대구에.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나마 서울에 사는 막내 아들 재훈이가 있어 다행이었다. 5년 전 재훈이는 첫 번째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때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었다. 1년 넘게 우울증 약을 먹으며 겨우겨우 버텼다. 명희는 아들이 다시 웃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 아들이 1년 전 한서연을 데려왔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재훈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서연이는 32세, 조용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명희한테 극존칭을 썼고 항상 공손했다. 결혼 후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청소를 도와주고 비싼 홍삼을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줬다. 시장 사람들은 명희에게 부러워했다. 정희야, 전생에 나라 구했나 봐.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 있어? 하지만 명희는 40년간 장사를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 서연이의 미소가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다. 너무 완벽했다. 웃을 때 눈이 웃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서연이가 거의 매일 찾아왔다.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님,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처음에는 고마웠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더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가게 문을 열고 반찬 준비를 하는데 오늘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다. 응, 잘 잤어. 그런데 어머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아니, 지난주에 어머님이 단골 손님 이름을 까먹으셨잖아요. 그리고 가게 열쇠도 냉장고 위에 뒀다가 찾으셨고요. 명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걸 며느리가 어떻게 알지? 어머님, 금요일에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병원 예약해 둘게요. 그리고 병원 가기 전에 은행 좀 들러요. 어머님, 통장 관리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은행? 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18억이나 되는 큰 돈이잖아요. 제가 어머님 계좌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18억.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고 명의가 40년간 배추 한 포기씩 팔아모은 돈이었다. 통장은 내가 알아서 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금요일 아침 10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통장이랑 도장도 꼭 챙겨주시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감이 느껴졌다.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내봤다. 예금 통장 3개, 적금 통장 2개, 그리고 땅 문서. 전부 합치면 18억. 나중에 죽으면 세 자식한테 나눠주려고 아껴둔 돈이었다. 통장을 다시 숨기며 명희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완벽한 미소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던 그 표정이. 다음 날 오후 40년 지기 친구 최영자가 반찬을 사러 왔다. 정희야, 오늘 무나물 좀 줘. 손주 반찬으로 싸줄 거야. 그래, 영자야. 잠깐만. 명희가 무나물을 담아주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자가 명희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니야. 그냥은 무슨. 40년 친구가 보면 다 알아. 무슨 일이야?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며느리가 자꾸 은행 가자고 그래서. 은행? 무슨 일로? 통장 관리 도와준다고. 18억이나 되니까 걱정된대. 영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정희야, 통장이랑 도장 같은 건 함부로 맡기면 안 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해. 나 지난주에 시장에서 내 며느리 봤는데 좀 이상하더라. 이상해? 뭐가? 영자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너한테 인사할 때는 화하게 웃는데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굳더라고. 눈빛이 차가웠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 영자야, 그건 내가 착각한 거겠지. 글쎄, 내 느낌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정희야, 은행 갈 때 함부로 도장 같은 거 찍지 마. 알았지? 알았어. 명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다. 영자가 돌아간 후 명희는 며느리가 사다 준 홍삼을 한 포 먹었다. 평소처럼 따뜻한 물에 타서 마셨다.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왔다.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 혀가 꼬이는 느낌이었다. 시야가 흐릿해졌다. 가게에서 단골 손님을 응대하다가 순간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러지?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흔들었지만 멍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방금 전 거스름돈을 얼마 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영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다. 정희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완전 안 좋아. 그래.
오늘 아침부터 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 괜찮아.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영자는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정희야, 혹시 그 홍삼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홍삼?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들었어. 요즘 건강식품에 이상한 약 섞어서 노인네들 정신 흐리게 만드는 사기꾼들 있대. 그러고 재산 가로채는 거야. 명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며느리가 사다 준 홍삼. 먹을 때마다 유독 뒷맛이 썼던 그 홍삼. 정희야, 내일 은행 갈 때 정신 바짝 차려. 알았지? 응, 알았어. 그날 밤 증상은 더 심해졌다. 가게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깜빡했다. 10분을 찾아 헤맸다. 결국 냉장고 위에서 발견했다. 왜 거기 뒀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명희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완벽한 미소,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영자가 했던 말. 돌아서니까 표정이 싹 굳더라고. 눈빛이 차가웠어. 혹시, 정말 혹시. 명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왜 나한테 나쁜 짓을 하겠어. 하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이면 은행에 가야 했다. 18억이 걸린 통장과 도장을 들고 금요일 아침 명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거의 잠을 못 잤다. 며느리가 차갑게 웃으며 다가오는 악몽을 꿨다. 오전 9시 50분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명희는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려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어머님 기다리셨죠? 차에 탔다. 며느리가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10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어 짧은 문자를 보냈다. 운전 중인데도 재빨리 타이핑했다. 명희는 슬쩍 옆을 봤다. 문자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곧 도착할게요. 며느리가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다. 차가 은행 주차장에 들어섰다. 오전 10시 15분. 며느리가 명희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 어머님, 오늘 도장 꼭 찍으셔야 해요. 알죠? 그 순간 명희는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걸 봤다.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았다. 서연아. 어머님, 연기 그만하세요. 치매 걸렸잖아요. 깜빡깜빡하시죠? 인정하세요. 곱게 계셔야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좋은 데 가죠.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희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때 명희의 시선이 대기석 한쪽에 멈췄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은행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핸드폰을 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명희를 주시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그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명확한 신호였다.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창구에 앉았다. 직원 이름표에는 박소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며느리가 명의보다 먼저 대답했다. 어머님 통장 관리 도와드리려고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 며느리가 건넨 서류를 펼쳐봤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다 나와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다. 그리고 통장 사이에 끼워 명희에게 건넸다. 할머니, 통장 확인해 보세요. 명희는 메모지를 펼쳐봤다.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 합니다. 비상구로 가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직원 박소영은 절박한 눈빛으로 비상구 쪽을 눈짓했다. 어머님, 여기 서명하세요. 빨리요. 며느리가 명희의 팔을 세게 잡으며 재촉했다. 그 소나기에 멍이 들 정도였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어머님, 서명하시고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안 돼. 지금 급해. 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 박소영이 며느리를 제지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명희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다. 화장실 앞을 지나쳐 비상구를 향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와 검은 옷 남자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명희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다. 어머님,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명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다. 비상구 계단을 내려가며 가방을 꽉 붙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다. 밖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택시를 잡아 탔다. 종로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뒷유리로 은행을 바라보니 며느리와 검은 옷 남자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다.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한다니. 1년 동안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함께 밥 먹고 웃었던 사람이, 명희는 영잔의 김밥집으로 향했다. 세상에 정이야. 너 왜 이래? 얼굴이 완전 하얗게 질렸잖아. 영자가 달려와 명희를 안았다. 그 순간 참았던 것이 터져버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자가 명희를 가게 뒷방으로 데려갔다. 명희는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쪽지를 건넸고 검은 옷 남자들이 너를 감시했다는 거지? 응. 며느리도 그 남자들이랑 눈빛을 주고받았어. 분명히 봤어.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왜 갑자기 도망가신 거예요? 어머님,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돼요.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영자야, 이거 봐. 병원 가서 검사. 정희야, 이거. 며느리가 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것 같아.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김정희 할머니, 여기 계세요? 며느리분이 찾고 계시는데요. 파출소 경찰이었다. 영자가 나갔다 돌아왔다. 정희야, 며느리가 경찰한테 신고했어. 내가 치매로 은행에서 난동 부리고 가출했다고. 명희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은 아들뿐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훈아, 나 엄마야. 큰일 났어.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이가 엄마 침에 도져서 은행에서 난동 부리고 도망갔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지금 병원 예약해 놨으니까 제발 돌아오세요. 재훈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서연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서연이 말대로 병원 가보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재훈아, 엄마 정신 멀쩡해.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엄마까지 그러면 저 너무 힘들어요. 툭! 전화가 끊겼다. 아들마저 명희를 버렸다. 명희는 소리 죽여 오열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자가 알아냈다. 정희야, 그 은행 직원 박소영이라는 사람 찾았어. 그런데 어제 은행에서 해고당했대.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명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 너 찾아서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대. 꼭 만나야 한다고. 내가 그 직원한테 연락해서 여기로 오라고 할게. 정호정각 뒷문이 두드렸다. 박소영이었다. 할머니, 찾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이 명희 앞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며느리. 한서연. 그 사람이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영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 본명은 김지혜예요.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소영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쳐 보였다. 4년 전 68세 할머니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했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명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년 전 71세 할머니 집안의 남자와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세상에. 영자가 입을 막았다. 그리고 지금 할머니가 3번째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2번째 피해자가 제 친언니였어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소영이 왜 명희를 도우려 했는지, 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이었는지,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건강식품이나 홍삼이라며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가로챈 후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살해하죠. 명희가 먹었던 홍삼이 떠올랐다. 먹을 때마다 유독 뒷맛이 썼던 그 홍삼. 홍삼을 먹은 후 시작된 어지러움과 기억력 저하. 내가 먹었던 홍삼에, 네,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소영이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건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이에요. 사고사 특약. 총 보험금 10억 원. 10억? 네. 수익자는 전부 한서연. 아니, 김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영자가 분노로 떨었다. 이 미친년이 더 있어요.
소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어제 은행에서 며느리가 가져온 서류. 재산 증여 서류와 성년 후견인 신청서였어요. 할머니 재산 18억을 전부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거였죠. 할머니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까지 위조해서요. 명희의 앞이 캄캄해졌다. 며느리가 1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 이미 2명의 노인을 죽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죽이려 했다는 것. 저도 3년간 복수를 준비했어요. 제 언니 남편이 김지혜의 전 남편이에요. 소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여자가 매형을 버렸어요. 매형은 언니를 잃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소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여자를 잡는데 제 인생을 걸었어요. 언니를 위해서, 매형을 위해서. 그래서 김지혜가 자주 이용하는 이 지역은행으로 취직 신청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 왔을 때, 네,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그래서 쪽지를 건넨 거예요. 소영이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요? 경찰도 날 안 믿잖아요. 아들도. 제가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소영이 명함을 꺼냈다. 정우진 형사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예요. 4년 전부터 이 조직을 쫓고 있어요. 조직? 네. 김지혜 혼자가 아니에요. 뒤에 큰 보험 사기 조직이 있어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빼돌리기까지.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은행에서 본 검은 옷 남자들도 조직원이에요. 명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 내부에도 조직한테 매수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우진 형사님은 혼자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파출소 경찰이 내 말을 안 믿었던 거구나. 형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40대 초반의 형사가 들어왔다. 이명희 할머니시죠? 저는 정우진 형사입니다. 정우진 형사가 노트북을 펼쳤다. 박소영 씨한테 얘기 다 들었습니다. 4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했는데 할머니 덕분에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화면에 두 할머니의 사진이 떴다. 명희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할머니들이었다.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김지혜가 며느리였고 결혼 1년 만에 사망했으며 고액 보험금이 있었다는 것. 형사님, 정말 제 며느리가 사람을 죽였나요? 저는 김지혜가 죽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경찰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서 매번 실패했어요. 이번엔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형사가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다. 할머니께서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 명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문자였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서연이 의심해서 석 개월 전부터 집안 곳곳에 도청 장치랑 GPS 심어놨어요. 명희는 순간 숨이 멎었다.
서연이 배우 조직이 워낙 커서 확실하게 잡으려고 일부러 모질게 굴었습니다. 지금 형사님이랑 같이 계시죠? 제가 엄마 지킬게요. 이번에 꼭 잡을 겁니다. 아들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정체를 알고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죽음보다 힘든 연기를 하고 있었다.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끼가 되겠습니다. 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할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사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안경으로 범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전국에 생중계하는 것이었다. 생중계요? 네. 조직이 아무리 경찰을 매수해도 전국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소영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께서 준비해 놓은 도청 자료도 있어요. 석 개월치 녹음 파일이요. 재훈이가? 네. 아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석 개월 동안 연기를 하셨어요. 명희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엄마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제 입에 약을 털어넣는 걸 전 국민이 보게 합시다.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날 밤 명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74년을 살면서 키운 힘. 4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단련한 그 힘.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 형사가 특수 안경을 가져왔다. 이 안경 렌즈 테두리에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나요. 할머니가 보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화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뉴스 채널에 송출할 겁니다. 제목은 실시간 중계 연쇄살인마 며느리의 범행 현장으로요. 소영이 노트북을 준비했다. 제가 생중계 준비 다 해놨어요. 시작하면 바로 전국에 송출됩니다. 오후 3시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야.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내가 정신이 좀 이상했나 봐. 집에 가고 싶어. 어머님, 진짜요? 그럼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다. 집에서 기다릴게. 빨리 와. 전화를 끊자 형사가 무전기로 지시했다. 모두 위치로 이동. 30분 내로 할머니 댁 주변 배치 완료. 20분 후 명희의 집에 도착했다. 형사와 경찰들이 이미 와서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할머니, 거실, 부엌, 안방에 각각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아드님도 곧 도착하실 겁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형사와 경찰들이 옆집으로 이동했다. 소영과 영자도 함께 숨었다. 명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안경을 썼다. 평범한 안경처럼 보였다. 오후 3시 32분. 차 소리가 들렸다. 딸그랑.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님 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명희를 속일 수 없었다. 서연아. 어머님 걱정 많이 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며느리가 명희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피곤해서 그래. 어머님, 제가 홍삼차 다려드릴게요. 며칠 못 드셨죠? 며느리가 가방에서 홍삼을 꺼내 부엌으로 향했다. 옆집에서는 정우진 형사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재훈도 옆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소영이 노트북으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생중계 시작합니다. 화면 제목 실시간 중계 연쇄살인마 며느리의 범행 현장. 시청자 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부엌에서 며느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그리고 홍삼을 넣었다. 5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설탕통을 열었다. 주위를 살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었다. 지금이다. 하지만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이에요. 할머니가 마시려는 순간이에요. 며느리가 재빨리 홍삼차에 가루를 털어 넣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저었다.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생중계 화면에 댓글창이 폭발했다. 저거 뭐야? 약 넣는 거 아니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저게 며느리라고? 시청자 수가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으로 치솟았다. 며느리가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어머님 드세요. 며느리가 컵을 명희에게 건넸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고 강요하는 투였다. 이거 마셔야 재산 상속 서류에 도장 찍죠. 얼른요.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다. 서연아, 넌 내가 정말 미친 줄 알았니? 며느리가 비웃었다. 알면 어쩌려고. 경찰, 아들, 아무도 당신 말 안 믿어. 당신은 그냥 미친 할망구야. 18억 고맙게 잘 쓸게요. 명희는 컵을 입술에 가져갔다. 바로 그 순간, 쾅! 현관문이 박살나며 경찰들이 돌입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정우진 형사가 소리쳤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예요? 이게 무슨... 김지혜, 살인 미수, 노인 학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어머님한테 홍삼차 드리려고. 홍삼차에 수면제 탄 거 다 찍혔어. 카메라 봐. 형사가 노트북을 펼쳐 보였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약병을 꺼내 차에 타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이건, 그리고 이미 당신 명의로 가입된 보험금 10억 위조 진단서, 재산 이전 서류 전부 확보했어. 형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넌 이미 3명의 노인을 죽였어. 4년 전 68세 할머니, 3년 전 71세 할머니. 모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지. 이번이 4번째 시도야.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그때 재훈이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재훈이 명희를 꽉 안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석 개월 동안 연기하느라. 엄마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지. 재훈이 오열했다. 며느리가 재훈을 바라봤다. 여보, 당신이 나 석 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엄마 홍삼에 약 타는 거. 집 안 곳곳에 도청 장치 설치하고 다 녹음했어.
내가 전화로 조직이랑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했고, 재훈이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봤다. 넌 내 아내가 아니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여보, 나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재훈이 형사를 바라봤다. 형사님, 증거 파일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석 개월치 녹음 파일이요. 조직원들 통화 내용도 다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자료면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어요.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다.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도 체포되고 있었다. 이 여자 때문에. 난 아니라고. 다 이 여자가 시켜서 한 거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경찰차에 실렸다. 옆집에서 소영과 영자가 뛰어왔다. 할머니, 해냈어요. 소영이 명의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언니 원수를 갚았어요. 생중계 화면에는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메시지가 떴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용기 있으신 분. 저런 며느리가 실존한다니.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나왔다. 보험 사기 조직 연쇄살인 사건 실시간 생중계로 전국 충격. 74세 할머니의 용기, 조직 범죄 소탕. 앵커가 말했다. 오늘 오후 이명희 할머니께서 목숨을 걸고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5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범행 장면을 목격했으며 조직 보스를 포함한 조직원 50여 명이 전국에서 동시 검거됐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김지혜와 조직 보스 강현수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김지혜, 살인죄 및 살인 미수로 무기징역. 피고인 강현수, 조직 범죄교사 및 살인 방조로 무기징역.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다. 명희는 소영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언니도, 첫 번째 할머니도 이제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명희는 카메라를 바라봤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믿으세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3개월 후, 명희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명희를 종로 여장부라 불렀다. 소영은 다시 은행에 복직했고, 정우진 형사도 승진해서 서울 본청 광역수사대장이 되었다. 명희는 며느리가 가로채려 했던 재산 중 일부를 소영의 언니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재훈이가 찾아왔다. 엄마, 오늘은 제가 청소 다 할게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청소를 시작했다. 재훈아,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말마다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엄마, 이제는 돈 걱정 말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저녁이 되자 영자가 찾아왔다. 정희야, 오늘 저녁 우리 같이 먹자. 그래, 영자야. 두 친구는 나란히 걸어갔다. 노을이 지는 시장 골목,
명희의 환한 웃음소리가 시장 가득 울려 퍼졌다. 74세의 나이 세상은 그녀를 약하다고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걷어내고 가족을 지켰다.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영자와 함께 걸어갔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천벌받을 짓 하면 결국 제 발등 찍게 마련이지요. 사이다 결말에 속이 다 시원하시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